제2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앞서 1부에서 가비 맥인토시 나사 아시아 대표께서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 2부도 지금 이제 저희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 두 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2017년부터 나사와 우주 헬기용 연수를 도와주고 계신 애리조나 대학교의 김진영 교수님하고 김대욱 교수님을 모시고 천문학하고 대형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벌써 접속을 하셨네요. 강연 틀어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조나 대학에서 광학과 그리고 천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좋은 강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치고 난 후에 질의응답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교수님도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여기서는 세레나 김이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있는 원래 여러분들이랑 여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과 건물이고요. 이렇게라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최대한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나사와 우주 헬기용 연수 여기 지금 갔다 왔던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립대구과학관하고 과학우주청소년단이 2016년부터 이제 연수를 시작을 했고 2017년부터는 투싼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교를 방문해서 천문학과를 방문하고 인류 차세대 망원경인 25m 거대 마젤란 망원경 만드는 현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일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8박 11일 동안 10월 말에 출발해서 11월에 들어왔는데 LA에서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 LA 자연사 박물관, 그리피스 천문대, UCLA를 방문했었고 샌디에고에 잠깐 들러서 플리사이언스 센터, USS 미드웨이호 박물관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로 이동을 해서 연구용 망원경들이 있는 키픽 천문대 가서 4m 망원경 견학하고 애리조나 대학교 가서 여기 오늘 같이 접속하신 김진영 교수님께서 천문학과를 안내를 해주시고 김대욱 교수님께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거울 제작 현장을 직접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매년 저희 갈 때마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올해는 좀 가지 못하게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모시고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두 분 교수님의 강연을 저희가 사전에 좀 녹화를 해놨어요. 그거를 시청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전 수집된 질문 중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질문을 선택을 해주셔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지금 접속돼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강연 듣다가 이제 채팅창에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해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은 김진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젊은 별이 탄생하는 지역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오늘은 애리조나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대학의 천문학자 김진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허 박사님과 대구 천문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에 아리조나 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미리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연구 교수로 있는데 벌써 2020년이 되었네요. 지난 몇 해 동안에는 한국에서 오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모두 이거 투싼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여기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사진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저희 캠퍼스 중에 일부인데 이쪽 캠퍼스에 주로 천문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건물 뒤에
저 큰 건물들이 사실이 있는데 천문대 건물 하나 있고요. 여기가 제가 있는 천문학과예요. 그리고 이쪽 뒤에 여기 타워가 하나 보이는데 그쪽에 사실은 건물이 지금 안 보이는데 국립천문대가 있고요. 천문관이 있고 그 옆에 또 행성학과가 있습니다. 또 광학부는 지금 안 보이는데 광학과가 이쪽에 있고 저희 이 중간에 있는 사진은 저희 과의 스튜어트 천문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R2D2처럼 위에 씌워놨죠.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우절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게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셨다면 바로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점심도 같이 하고 참 좋았을 텐데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아리조나의 저 유명한 선인장이죠. 사구아로 선인장인데 저희 동네에서 최근 눈이 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조나가 사막인데 사실 눈도 옵니다, 가끔. 그래서 그때 찍은 거라서 선인장이라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저희 천문대는 아리조나 대학 스튜어트 천문대하고 천문학과는 사실 같아요. 스튜어트 천문대라고 부르거나 천문학과는 같습니다. 104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 1916년에 라비니아 스튜어트가 유니버시티 오브 아리조나에 망원경 구입하고 천문대 설립을 위해서 자금을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천문대입니다. 이때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전부 건물인데 이 천문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천문대가 대학원생들 오피스라고 거기에 또 뮤지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과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으면 밑에 제가 인터넷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이 천문대에서 처음으로 망원경을 처음으로 관측을 시도했어요. First Light이라 그러는데 이게 벌써 22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약 500명 정도의 천문학 교수, 학생, 스태프들과 모두 합해서 한 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수진이 85명, 그다음에 박사 후 연구원이 현재 36명이 있고 대학원생 49명, 그다음에 학부생이 259명이 있는데 그중에 58명이 3학년, 4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에 학생들이 많고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물리학이랑 아니면 행성 천문학 등과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요. 제가 2002년에 여기 왔을 때부터 2020년까지 천문학과에 소속되었던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과 연구원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박사를 받고 지금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박사 후 연구원이거나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문학 제가 여러 가지 저 동네에 뭐가 있는지 이 주위에 적어놨습니다. 천문학과 이쪽에 있고요. 분홍색으로 여기 있는 쪽이 국립천문대, 지금은 NSF 노아랩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있고요. 여기 천문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여기서 강의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뒷건물에 카이퍼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Planetary Science하고 Lunine Planetary Laboratory라고 행성과학과예요. 짧게 LPL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성과학과가 또 저희 학과만큼 큽니다. 저희 학과 500명인데 이쪽도 못지않게 큽니다. 물리학과는 지금 여기 안 보이고 거기도 이제 천문학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광학과는 김대욱 교수님 발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망원경으로 넘어왔습니다. 김대욱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저희 학교에 있는 지상 망원경들이 GMT가 있어요. GMT는 이제 현재 건설 중이죠. 또 한국과 같이 한국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칠레의 라스 캠파나스에 짓고 있는데 8.4m짜리 구경이 7개죠. 꽃처럼 생겼는데 뒤에 배경이 바로 GMT 사진입니다. GMT 사진이 아직 이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라는 상상을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아리조나의 그램산에 LB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8.4m 망원경이 쌍안경처럼 있는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LBT가 있고 MMT가 있습니다. 홉킨스 산에 6.5m짜리 MMT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작은 사진이 조그만 저기 MMT예요.
MMT에서 지금 레이저를 관측을 하고 있는 거죠. 레이저 사진인데 또 저희가 마젤란 망원경이 있습니다. 같은 구경 6.5m짜리가 북반구 MMT에 있고 남반구에 칠레에 GMT 바로 근처죠. 거기 마젤란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망원경 2.3m 복 텔레스콥이 있고 바티칸 천문대, 저희 학과 내에 바티칸 천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망원경들이 있어요. 또 전파 망원경인데 나중에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으로 쓰인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10m짜리 SMT, 그 다음에 12m 키픽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 망원경에 관련이 돼 있어요. 저희 학과에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에 2개의 관측 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스피처 적외선 우주 망원경이었죠. 그 기기를 만드시기도 하셨고요. 여기 지금 사진으로 몇 개를 보여드리겠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중간에는 10m짜리 SMT 아리조나에 있고요. 이쪽에 보이는 2개 돔이 있는데 각각 6.5m짜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건 칠레 라스캄파나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이 쌍안경처럼 보이는 게 마운트그램에 있는 LBT 하나가 8.4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MMT 망원경에 6.5m짜리 그 다음에 작은 망원경이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적외선 관측기기를 2개를 만드신 분들이 2분이에요. 마셜 리키, 조지 리키 2분이 부부 천문학자신데 저희 학과에서 2개의 근적외선, 원적외선 기기를 이 제임스 웹 텔레스콥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사이러스 렉스라고 행성과학과에서 이제 팀장이 있어요. 단테 라우레타라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소행성 베누라고 거기에 가서 샘플 채취를 해서 돌아올 미션이에요. 샘플 채취 예정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곧 있을 예정이라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루어져서 지구까지 무사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주로 집중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하이라이트 몇 개는 가능하면 다른 분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기 그 80몇 명 중에 교수님들 중에 이쪽 관련, 그러니까 스타 플라넷 포메이션, 어린 행성 탄생을 연구하고 성간물질, 별의 죽음, 초신성 또는 외계 행성과 천체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제가 사진을. 저기 제가 있고 제 옆에 있는 천체 생물학, 그 다음에 주로 다양하게 좀 다르면서도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거죠. 여기 사진에 제가 이제 그림에 사진을 붙여놨는데 별의 탄생부터 성간물질에서 어떻게 별이 탄생하기 시작하는지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 같이 그럼 여기서 별이 탄생하면서 그 별 탄생하는 원반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합니다. 별이 탄생 그 원반에서 행성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 행성이 탄생하는 그 과정 또 여러 가지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연구도 하고 이미 그 원시 행성이 없어지고 원반이 없어지고 행성이 생긴 경우 다른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데 사진을 찍기도 하고 분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소행성 그 연구하는 분들 사실 있고 그 원시 행성 원반에서 다르게 진화를 해서 생기는 이제 현상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연구하고 관측도 합니다. 저는 주로 관측을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어린 행성과 별의 탄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별이 탄생을 하면 행성도 있죠. 나중에 진화를 해서 나이가 들고 죽음에 다르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별 아래서 생성된 물질들이 다시 성간물질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간물질에서 다시 별에 들어가고 이게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연구 분야를 골고루 하시는 분들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분야를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라고 아시죠? 여기가 제 랩이에요. 연구 관심 분야는
어린 별과 행성 탄생 관련이고요. 또 천체 생물학에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 연구 과제들 보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별과 행성 탄생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합니다. 주로 이제 아주 질량이 큰 거대한 별들이 어릴 때부터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는지 보는 거예요. 거기 자외선, 그다음에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아주 파워풀한 그 레디에이션이 나오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별들과 그 별들의 행성 탄생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를 하고요. 어린 별 원반, 탄생하는 원반 진화도 연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이제 코메트 뭐라 그러지? 해성처럼 생겼죠? 해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스하고 더 뭐 먼지도 있고 중간에 아주 밝은 거는 별이에요. 근데 별 주위에 있는 원반이 자외선이 아주 강한 경우부터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이온화돼요. 이온화되는 과정을 연구를 하는데 오리온이 아주 기가 막힌 연구실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관측 천문을 주로 하는데 주로 가시광선, 적외선 쪽을 제가 연구를 하는데 엑스레이도 사실은 연구를 하고 찬드라도 쓰고 그다음에 전파 환경, 알마라든지 다른 전파 환경도 쓰고 같은 공동 연구하는 분들과 재미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실험실 사진 보여드렸고요. 왜 이 오리온 같은 경우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은하들인데 다른 은하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영역들이 있죠. 이쪽에서 아주 어린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별들과 어린 행성들이 태어나고 있죠. 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먼지예요. 이 먼지와 가스 구름들에서 별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그 별 안에서 행성된 그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다른 엘리멘트들이 다시 죽으면서 성간물질로 돌아가고 다시 성간물질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보면 얼마나 별이 탄생하는 지역이 많은지 그러니까 다른 은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오라이언으로 돌아오면 제 실험실 여기에 벨트가 있죠. 3개. 이게 사실은 가시광선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오리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데 여기 베텔주스라고 슈퍼노바 초인성으로 가기 전에 있는 거대한 아주 질량이 무거운 별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 밑에예요. 주로 이쪽 연구를 하는데 왜냐? 이쪽에 어린 별들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사실은 이게 아주 그러니까 적외선 사진인데 아주 밝은 부분에서 어린 별들과 행성들이 탄생이 많이 되는데 여기 오리온 성운이 있고 이게 벨트가 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제 실험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른 곳들도 있는데 여기가 왜 재미있었냐면 이 사진을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허블 망원경으로도 찍고 여러 망원경으로 찍었는데 적외선으로 보면 가시광선을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아주 어린 별들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아주 밝은 별들이 있어요. 질량이 아주 높은 별들인데 그 주위에서 이 질량이 높은 별들 때문에 어린 별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제가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얘를 그림을 보일 수가 있죠. 여기 멀리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밝은 별이 있고 그 근처에 까만색으로 먼지 원반이 보입니다. 이 먼지 원반에서 행성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온화되며 이 원반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원반과 그 근처에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거를 제가 또 저희 팀에서 저희 특히 박사후 연구원인 민빵이 발견을 했는데 아주 무거운 행성이에요.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 이 질량이 높은 별 근처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질량을 어떻게 알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6.5m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이 별에서 나오는 이
별은 아니고 사실은 슈퍼 행성인데 어떤 행성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니까 적외선으로 관측을 했는데 무게가 아무리 많아봤자 목성의 한 10배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 게, 이런 천체도 형성이 되는구나. 특히 자외선이 강한 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외선 때문에 물질을 더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행성들이 홀로 떠다니는 경우가 많죠. 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하는 원시 원반들 쭉 모아봤습니다. 왜 중요하냐? 자외선이 그 외부 환경이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별 탄생과 행성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행성과 어떤 행성의 대기가 대기가 형성이 되는지도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자외선이 아주 강한 경우에 목성과 토성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해왕성 경우에 탄생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재미난 팀이 있는데 제가 팀의 일부예요. 팀장은 이제 저과의 다른 교수님 다니엘 아파인데 Earth in Other Solar System이라고 EOS라고 부르는데 다른 외계 행성과 그 외계 행성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잡한 일을 여러 가지 팀으로 나눴어요. 팀 1, 2, 3, 4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 팀 멤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이것보다는 이제 같이 모여서 찍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 나사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제가 하는 그 일부 중에 그 팀 중에서 일부 팀이 뭐냐면 다른 태양계 행성들의 생명 가능성이 있는 이제 탄생 환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환경을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행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외계 행성의 대기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를 하고요. 다른 학생들 중에서는 그 자세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원반의 사진도 찍고 아니면 그 어린 별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은 별빛을 다 없앤 거예요. 별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빛을 어댑티브 옵틱스라고 이용해서 사실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보이냐면 별빛을 안 보이면과 동시에 여기에 어린 행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 연구도 하고 있고 다른 연구를 아주 짧게 보여드리면 제가 너무 많아서 EHT라고 Event Horizon 팀이 있어요. Event Horizon Telescope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리조나 팀이고 여기 김준환 박사 지금은 칼텍에 있는데 여기 대학원생으로서 기기도 말고 남극에 가서 연구도 했습니다. 관측도 했어요. 이 사진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M87이라고 87 은하의 중간에 있는 블랙홀 사진입니다. 블랙홀 섀도우하고 주위에 있는 물질이 빨려 들어간 사진이죠. 이거는 칙환찬이라고 저희 학과에서 관련 연구하는 분 슬라이드를 제가 빌렸어요. 여기는 블랙홀 섀도우가 있고 밝은 이미션이 나오죠. 그 블랙홀 근처에 그 플라즈마예요. 그리고 이게 모델인데 어떤 관측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안에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하고 그 주위의 물질들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또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HT, Event Horizon Telescope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죠.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망원경처럼 사용해서 해상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 이곳 여러 군데에 있는 망원경을 썼어요. 저희 학교에는 SMT도 그렇고 이쪽에 보면은 남극에 있는 망원경이 있어요. 알마라고 해서 칠레에 있는 망원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준환 박사가 찍은 사진인데 남극의 천문대입니다. 펭귄 김준환 박사고요. 팀이고 망원경들이죠. 또 다른 팀의 연구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몬스터 블랙홀을 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재미난 연구를 했는데 코이사 이름이 하와이 이름이에요.
포니와 에나라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빅뱅 이후 7억 년 정도. 그러면 사실은 우주 나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어린 우주예요. 우주가 아주 어릴 때 그 퀘이사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밝으냐면 태양 질량이 10억 배가 넘는 몬스터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아주 재미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우주가 어릴 때 이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그 적색 편이 보다 가장 두 번째로 아마 우리 태양계에서 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어릴 때죠. 그래서 이 연구를 이런 블랙홀이나 퀘이사를 연구하는 팀이 있어요. 샤오이판, 그다음에 진이양 이 연구원이 이 연구를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다른 이제 은하도 많이 연구를, 은하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만 여기 보여드렸죠. 어떤 연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은하와 은하가 다시 멀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은하가 서로 멀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평평하니까 멀어지는데,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사실은 가까이 가서 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딪혀서 서로 같은 더 질량이 높은 은하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데 이 분이 연구하는 그 은하 중에 하나가 갤럭시 멀저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예요. 지금 옆에 사진에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에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아주 조그맣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의 밤하늘이 아주 밝아질 거예요. 이 두 은하가 같이 합해진다면. 재밌겠죠?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의 아리조나 천문학과의 외계 행성, 어린 별, 별의 진화, 블랙홀, 퀘이사 이런 여러 가지 은하, 정말 천체 생물학까지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잠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재미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리조나 천문학과는 한국의 천문학자들과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공동 프로젝트도 있고 GMT 파트너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같이 천문학을 한국 분들과 같이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기대합니다. 같이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 조만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진영 교수님, 애리조나 대학교 천문학과 김진영 교수님의 천문학과의 연구 분야 소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애리조나 대학교 공학부의 김대욱 교수님의 강연을 저희가 사전 녹화한 것을 시청을 하고 그 이후에 두 분을 모시고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토크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강연은 김대욱 교수님께서 거대 망원경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다. 김대욱 교수님은 애리조나 대학교 공학부에서 거대 망원경 제작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오늘 망원경 그리고 망원경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8분 전에 태양의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8분 전 태양의 모습.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게요. 큰 폭발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대기권에서 어떤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빛으로 그 모습이 전달이 되겠죠. 문제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태양은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약 8분 내지는 9분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즉, 지금 태양의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혹은 태양의 모양이 바뀐다면 저희는 지구에서 8분 뒤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8분 전 태양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셔서 핸드폰을 꺼내 들고 그 카메라로 태양의 모습을 찍으시면 바로 8분 전에 태양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저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저희는 오직 태양의 과거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천문학적인 시간 여행의 개념입니다. 자, 이걸 저희가 감안하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아리조나 대학, 미국 아리조나주의 투싼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리조나 대학의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미식축구 경기장인데 이 경기장은 또 다른 한 가지로 유명합니다. 뭐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미러랩, 한글로 하면 거울 실험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실이 미식축구 경기장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식축구 경기장의 지하에 이런 거대한 실험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거울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공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울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보고 나시면 저런 커다란 거울들이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거울이 직경이 8.4m입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8.4m인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밀 거울입니다. 사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이것보다 더 큰 거울 혹은 광학 부품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광학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울을 미러랩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미래의 망원경 그리고 미래의 망원경을 이용한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거울을 하나 만드는데 약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가 되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울 하나를 만드는 과정. 제가 지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븐을 보고 계세요. 이거는 피자 오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븐의 바닥에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열에 강한 물질을 이용해서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벽을 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거울의 물질이 되는 글래스를 녹일 거예요. 오븐을 이용해서 글래스를 녹여서 그게 특정한 모양을 가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거푸집 틀을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븐의 뚜껑을 닫고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스핀 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제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물체는 세라믹 파이버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열에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글래스랑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벌집 모양의 구조물 거푸집을 만듭니다. 벌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육각형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벌집에 꿀이 저장되는 그 꿀의 부분을 이 흰색 물질 세라믹 파이버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지금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아주 좋은 벌집 구조물에 거푸집이 준비가 됐고 그 위에 약 20톤 이상의 글래스를 넣습니다. 이 글래스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 있는 모래를 사용해서 일본의 오하라 글라스라는 곳에서 가공을 한 건데
20톤이 넘는 이 글래스를 만드는데도 1, 2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저 글래스를 오븐에 넣고 온도를 올리면서 스핀 캐스팅을 합니다. 글래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액체화가 되고 벌집, 거푸집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액체화된 글래스가 벌집 모양의 틀을 따라서 녹아있는 상태인 거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스핀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우유를 젓가락으로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에 들어있는. 그러면 원심력이 발생하겠죠? 우유의 윗면이 오목하게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울의 모양도 오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핀 캐스팅이라는 방법, 즉 액체화시키고 계속해서 돌리는 과정을 이용해서 윗면이 오목하게 만들어진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저희가 아리조나 대학에서 개발한 방법이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약 3개월 동안 천천히 온도를 낮추게 돼요. 3개월 동안 회전하면서 천천히 온도를 낮추어서 다시 액체화됐던 글라스가 고체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급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온도를 낮추면 거울 안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성분이 남게 돼서 거울이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천천히 온도를 낮추고 겉에 있는 오븐을 다시 제거하면 이제 8.4m 직경을 가지는 거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벌집 모양을 이용해서 80% 이상 경량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꿀이 차 있는 부분, 벌집이라면 그 부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라믹 파이버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전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거울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꽉 차 있는 글래스의 커다란 덩어리라면 무게가 200톤도 더 나갈 거예요. 200톤의 거울을 움직인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80% 이상이 벌집처럼 비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지만, 그래서 벌들이 집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풍이 와도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자연의 지혜를 따온 구조지만 속은 비어있음으로써 무겁지는 않은, 이 거울은 20톤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겨우 20톤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는 거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빨간색 틀로 이 거울을 옮기는 작업을 대형 크레인, 그렇지만 20톤 정도는 옮길 수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빨간 틀에 집어넣어서 거울을 이제 세로로 이렇게 세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뒤쪽 면을 이제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이제 사람이 저 뒤쪽 면을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호 구조물을 대는 과정이에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뒤에 보이는 이런 구멍들을 통해서 세라믹 파이버, 아까 흰색 물질 기억하시죠? 그걸 고압에 물을 쏴서 제거하는 과정을 한 거예요. 즉 벌집에서 꿀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 과정이 끝나면 저희는 8.4m, 20톤 혹은 그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커다란 거울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난 거예요. 피자에 빵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공하기 위해서, 즉 저희가 목표로 하는 굉장히 정밀한 모양을 가지는 거울 면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쪽 면, 그러니까 거울의 반대쪽 면이 되는 거예요. 반대쪽 면을 지금 커다란 로봇 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스트레스 랩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로봇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16, 17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들을 저희가 컴퓨터로 조절을 해서 1초에 100번 넘게 모양을 계속해서 바꿔줘요. 지금 보시는 건 조그만한 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어떤 가공을 하는 패드를 붙여서
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거친 면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걸 잘 지지하기 위한 옵토메카닉스라고 부르는 광기계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패드들을 붙여서 저희가 거울을 뒤집어서 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미러셀, 거울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 얹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울 자체가 모양이 망가지거나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 커다란 20톤의 거울을 잘 지지하고 이제 앞면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과정은 다이아몬드 컵 휠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프리폼, 자유 형상으로 다이아몬드 휠을 써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스트레스랩이라고 하는 로봇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툴을 이용해서 면을 그라인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라인딩은 다이아몬드 휠 다음에 들어오는 굉장히 거친 상황에서의 면을 가공하는 기술이고요. 지금은 폴리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고 계세요. 면을 이제 반짝반짝하게, 즉 거울처럼, 내 얼굴이 비칠 수 있는 거울처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분홍색 혹은 흑갈색의 폴리싱 컴파운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미세 입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저 로봇 툴을 이용해서 면을 정확한 형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즉 반사가 잘 일어나는 면으로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약 1년 정도가 또 소요가 되게 돼요.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면서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측정을 하고 어떤 곳이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모양보다 더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세요. 레이저 트래커라는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표면을 측정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건 인터페로메트리라고 하는, 즉 레이저와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레이저 빛을 이 거울에 반사를 시키고 홀로그램을 통과함으로써 자유형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거울 면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희가 측정하는 정밀도는 나노미터까지인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화면이 간섭계라는 걸 이용해서 나노미터 단위로 면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측정과 가공을 반복하면서 거울을 완성하게 되고, 파란색으로 보호 코팅을 입힌 거고요. 지금은 진공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공을 이용해서 마치 낙지나 문어의 빨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공을 이용해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광학면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들어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까지 오게 되는데 약 6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거고요. 커다란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거울을 그 안에 넣고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대형 트럭, 그리고 에어 쿠션이 장착된 저런 바퀴가 여러 개 달린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거울을 천천히 목적지까지 배송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희가 도로를 다 막고 가는 거기 때문에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요. 경찰차들이 앞과 뒤에서 저희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걸 에스코트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불이 밝혀진 곳이 저희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미식축구 경기장이고요. 그 지하에서 지금 막 거울이 나와서 커다란 트럭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년이라는 긴 여정을 지금 굉장히 짧게 소개해드렸어요. 거울 하나를 만드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 저희 목표는 7개의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데 6년에서 7년, 그리고 7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반평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죠. 이런 시간 동안 저희는 왜 거울을 만드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미래의 망원경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여기에 보이는 이, 제가 볼 때마다 가슴 떨리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거대 마젤란 망원경
텔레스코프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금 보신 것처럼 8.4m의 거울, 즉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광학 부품을 한 개가 아닌 7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가 약 25m 정도가 되는 거겠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금 이 망원경 7개의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게 빛이 7개의 거울을 막고 위에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막고 그 빔이 저 가운데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서 뒤쪽에 있는 센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저 구멍,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약 100배 정도가 큰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나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직경은 6.5m입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6.5m의 직경을 가지고, 즉 지금 보는 7개의 거울 하나의 약 반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울이 얼마나 큰 건지 초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 Giant Magellan Telescope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얼마나 큰 건지 상상이 가시죠? 이 망원경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오늘 8분 전에 태양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는 방법을 질문드렸고 이야기가 나눠봤죠. 태양은 빛의 속도로 8분에서 9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좋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태양을 찍으면 저희는 8분, 9분 시간 여행을 한 겁니다. 8분 전의 모습을 본 거죠. 만약에 130억 년 전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130억 년일까요?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빅뱅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다면 아마 지금 존재하는 우주론, 우주 모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믿는 이론이겠죠? 만약에 빅뱅 이론이 맞다면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어요. 시작되는 시간이. 그리고 많은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측과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 언저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목표가 생기겠죠? 130억 년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아기였을 때 제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다면 저라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130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 130억 년 전의 별의 모습, 은하의 모습, 퀘이사의 모습, 혹은 뭔가의 모습. 저희는 알지 못하는, 지금은 저희가 뭔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물체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여행을 우주에 시작하는 점까지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1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을 봐야 되니까. 태양처럼 8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130억 년이 떨어져 있는 130억 광년이 떨어진 곳을 봐야 되니까 너무 멀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곳에 있는 별들은, 은하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자꾸 멀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는 사진을 혹은 동영상을 잘 찍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카메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커다란 DSLR이라고 부르는 카메라로 찍으면 훨씬 잘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렌즈 혹은 커다란 거울을 이용하면 빛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작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100배에 해당하는 빛을 모을 수 있어요. 동일한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광학자들 그리고 천문우주학자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울 하나를 만들고 그걸 7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카메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130억 년 전
우주의 모습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희는 많은 발견을 하게 되겠죠. 지금은 뭔지 몰라서 이름조차 없는 것들을. 저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 꿈도 키워왔고 우주라는 곳,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라는 걸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보면서 자라고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세대는 아마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이 초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이용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기에 어떤 것들을 알게 될지 예상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이 보내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질문을 또 교수님께서 각각 3개씩을 골라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김진영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고 김대욱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김진영 교수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천문학자가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천문학자가 되는 과정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좀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림책 보는 것도 책 보는 걸 좋아했고 우주에 대한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우주의 별을 보면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행성을 봐도 다르고. 그게 왜 다를까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책도 보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 찾기가 힘든 과정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가, 진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저 별은 저런지, 우주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때도 빅뱅 이론은 있었으니까 책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던 것 같고 다른 것도 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천문학자가 가장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 내가 천문학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구나.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려서 했죠. 그리고 이제 천문학에서 가장 잊을 수 없던 경험은 처음으로 제가 관측했을 때예요. 제 랩이 오리온 성운인데 이게 겨울에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리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젊은 어린 별들은 겨울에 이제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추위에 덜덜 떨던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천문대에 갔던 경험, 특히 칠레에 갔는데 마젤란 성운과 그 뭐지 은하가 보이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얻었을 때 뭐라 그러지? 그때 그 감정,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도 떨려요, 막 관측하면. 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전공이 천문학인데 천문학 하겠다는 생각 언제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내가 처음 그 천문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처음에는 물리학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물리학을 하겠다고,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천문학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때 들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과학반장이면서 과학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천문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관심 있는 건 천문학이지, 우주론 아니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알았구나. 그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지금 접속하고 있는 네. 학생들도 중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김대욱 교수님께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자가 된 계기는 무엇이고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과학자가 이렇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호기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궁금하고 또 궁금하면 그걸 생각해보고 찾아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5년쯤 전에 여기 투싼에 처음 와서 굉장히 큰 망원경을 직접 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카메라를 꿈꾸고 또 설계하고 또 결국에는 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 호기심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 아리조나 대학의 광과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또 알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과학자가 되어 있고요.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주로 하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가끔 쓰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는 학생들을 수업에서 가르치고 또 그 과정에서 학생들한테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고요. 그게 과학자로서 제가 제 삶에 만족하고 또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문학자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왔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방금 김대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에요. 일단은 호기심이 있고 꼭 내가 이걸 안 하면 인생에서 내가 후회할 것 같다.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게 필요해요. 내가 포기 안 하겠다는 결심.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대학을 갔을 때 현재 천문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공부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물리학 공부를 하고 대학 학부에서 물리학을 하고 천문학도 배우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천문학자 그러니까 학부는 뭐 그렇게 장학금이 많지는 않은데 천문학 대학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거의 다 장학금을 받습니다. 생활비도 받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도 생활비 다 받고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일단 들어오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꿈을 잘 키우면 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래서 학부 때 연구를 좀 미리 해두면 그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연구를 하면 예를 들면 연구에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보여주고 그 열정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설명을 잘 하면 대학원을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와서 과목을 듣고 필요한 과목들이 있죠. 그때 물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에서 잘 들었으면. 그다음에 이론을 하는 경우에는 물리학을 많이 들어요. 더. 그리고 컴퓨터도 뭐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대학 논문을 써요. 그럼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주로 이제 시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육 쪽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천문학 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그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산업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의과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천문학이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뿐만이 아니라 뭐 통계도 하고 과학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학생들 지도도 하고 연구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미션을 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폴리틱스를 해요. 아스트로폴리틱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 쪽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우리하고 좀 차이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우리나라는 천문학과가 몇 개 있고 근데 그 미국은 이제 천문학과가 뭐 따로 있는지 혹은 이제 물리학과가 있고 나중에 대학원은 천문학과로 좀 진학을 하는지 애리조나 대학교는 천문학과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예. 천문학과가 따로 학부만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80-90 개에서 100 개까지는 돼요. 어.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 그다음에 근데 학부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50개 정도? 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물리학과 천문학이 같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고 저희과 같이 큰 학교는 천문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학부도 따로 있고 천문학부도 따로 있고 광학부는 원래 따로 있는데 저희는 엄청 크죠, 광학부가. 그다음에 행성과학과도 따로 있을 정도로 저희 학교는 굉장히 천문학 쪽이 커요. 근데 작은 학교들은 물리, 천문학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김대욱 교수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마젤란 망원경 만들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제 지난 10년, 15년의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 오늘 보신 영상이에요. 8.4m 주 반사경을 만든 일이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려운 형상을 가진 광학 거울의 가공 그리고 측정이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실 전부 다 해서 7개의 거울 중 첫 번째 거울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다른 망원경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들은 일종의 대기 상태였습니다. 1번 반사경이 7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 또 도전, 또 도전. 이게 어려워서 아직 인간이 할 수 없는 건가?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끊임없는 도전 끝에 7년 만에 결국 성공을 했고요. 생각하시다시피 그때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은 프로젝트 팀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거울이 사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나머지 6개의 거울을 다 만들면 6 곱하기 7이 되니까 42년이 넘는 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든 거죠.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이후로 나머지 거울들 2번, 3번, 4번, 5번 이런 나머지 거울들을 전부 다 동시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또 망원경이 설치될 천문대의 도움 건설, 또 다양한 분야의 다른 거제 마젤란 망원경 관련 기술 개발들도 첫 번째 거울이 완료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울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서 그 7년 동안의 시간 동안 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중간에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좀 해주셨어요. 그 거울 하나 만드는데 7년 걸리면 GMT 만드는데 42년이 걸리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천문학 공부한 사람들의 진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뭐 좀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그래서 처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박사 후 연구원 후에 보통 그때 시간을 몇 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미국에서는 많이 보내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교수 직업에 어플라이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나사를 예를 들면 나사 연구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분들은 교수급의
레벨도 있고 스텝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나사 연구원이 되면서 미션에 예를 들면 JWST라든지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미션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나사 안에서도 예를 들면 천체 생물학 미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대학에 소속되지는 않는데 연구원에 소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진로로 아주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학부를 주로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 들어왔을 때 교수 되기 어렵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천문학을 과학 선생이 될 생각도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 여러분들 지금 다 미래 꿈나무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많이들 가십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천문학과 박사를 받았는데 지금 의대 교수예요. 거기서 신경정신과 그 프로그래밍도 하고 이미지 아날리시스를 해서 그쪽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과 박사인데 의대 교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법대로 다시 가서 법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는 참 다양하다고 느낍니다. 하나 더. 네. 뉴욕 제가 맨하탄에 있는 친구들 중에 천문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경우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에 비해서는 2부에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을 많이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린 거 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대욱 교수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거대 마젤란 망원경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미래 망원경은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좀 제 의견을 좀 섞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제일 큰 망원경이 8m 망원경, 10m 망원경이 막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망원경들이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25m 망원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강의를 듣는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천문학자가 된다면 25m 망원경을 쓸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세대의 망원경은 인류가 뭔가 계획을 할 텐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오고 가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질문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인데요. 네. 제가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아직 만들지는 못했고요.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고요. 이 아이디어가 처음 생각하기 시작한 건 이미 50년도 더 됐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은 평생을 걸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젤란 망원경도 가까운 미래의 망원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 미래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래의 망원경은 아마도 달이나 다른 행성에 건설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마치 벌들이 함께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위성이나 우주 망원경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협동 관측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는 우주로 20m의 직경, 그러니까 우주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우주로 20m의 직경을 가지는 커다란 풍선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마젤란 망원경을 저희가 우주로 왜 못 올리냐고 아까 채팅방에 누군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로켓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가장 큰 로켓에도 저희가 만든 8.4m 거울이 되는 망원경, 그걸 7개 붙인 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0m의 망원경은 우주에 어떻게 쏠 수 있냐면 풍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풍선처럼 바람을 넣지 않은 거울을 만들어서 우주로 쏘고 우주에서 그 풍선을 부풀림으로써 초거대 우주 망원경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주를 왕복하는 로켓 기술로 우주로
많은 망원경의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달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조립을 하는 그런 망원경도 굉장히 멋진 우주의 망원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미래의 망원경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보다는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분들,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또 호기심이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공부했을 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상상하지 못했고요. 25m짜리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 초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상상하지 못했고 지금 또 저희는 20m 풍선 망원경을 우주에 쏘는 걸 상상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세대에는 지금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고 디자인하지 않을까. 또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전혀 알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뭔가를 찾고 발견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보다는 저희 줌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 교수님께서 지금 번갈아 가시면서 지금 답장하고 열심히 답변을 바빠요. 해주고 계십니다. 아, 제가 질문을 네, 받은 것 중에 네. 인종차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예. 싶은데 천문학은 인종차별이 세상에서 없는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차별이 있죠. 인종뿐만이 아니라. 천문학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있어서 아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리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없지는 않은데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라고 봐요. 김대욱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에도 남학생, 여학생의 비율, 그리고 또 백인, 또 아시아인, 또 다른 인종, 모든 인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고요. 천문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성의 문화, 또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잘 존중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선례가 되어서 다른 학문의 분야들도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또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아시아인으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그룹의 학생들, 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이라고 하죠. 또 혹은 협력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할 때 20명 정도가 줌에 모여서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모자이크 같아요. 저희 그룹에 대만, 중국, 유럽, 미국에서도 동부, 서부, 북부 쪽 모든 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제 그룹부터 혹은 크게는 이 천문학 또 광학이라는 분야를 봤을 때 그런 종류의 다양성, 성평등성 그리고 또 인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유지되고 또 노력되고 있는 학문의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우주로 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상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인데요. 공기가 저희를 숨쉬고 생명이 존재하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지만 우주를 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빛이 130억 광년을 날아왔어요. 130억 년 전에 우주가 빵 하고 시작됐을 때 처음에 만들어진 별들 혹은 은하들이 130억 년을 날아와서 드디어 오늘 지구에 도착한 거예요. 저희가 마젤란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찍을 거예요, 그걸. 근데 마지막 순간에 지구의 공기를 뚫고 들어와 버려요. 근데 지구의 공기가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이렇게 지글지글지글 끓고 있는 렌즈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의 안경 렌즈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끓으면서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없겠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30억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공의 우주를 멋지게 날아왔는데 마지막에 공기를 뚫고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굉장히 좋은 이미징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요즘은 물론 지상 망원경도 적응 광학계라고 하는 기술, 그러니까 거울의 모양을 공기가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여주는 거예요. 1초에 1000번 혹은 1초에 2000번을 거울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저희가. 거울 뒤에 손가락을 500개, 600개를 넣어서 그 초정밀 손가락이 거울의 모양을 공기가 움직이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형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를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로 가면 공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우주로 가느냐? 지상에는 특정한 파장이 도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자외선을 얘기해 볼게요. UV라고 하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굉장히 짧은 파장인데요. UV가 만약에 지상으로 다 쏟아져 들어온다면 저희는 살 수 없겠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희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저희의 대기가 그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UV, 자외선 파장에서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곳에서 어떤 우주가 펼쳐질까를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땅에서는 관측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주로 많은 우주 망원경들을 보내고 그런 우주 망원경들은 그런 특별한 파장의 빛들을 바라봄으로써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우주로 우리가 망원경을 보내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김진영 교수님 질문을 골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질문을 제가 골라서 드려도 되는데요. 하나 골라 드릴까요? 지금 답장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네. 예, 천체 생물학을 하는 뭘 배우는지, 천체 생물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과도 있어요. 저희는 천체 생물학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연구를 하냐면 천문학 쪽에서는 이게 여러 과가 같이 합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행성 천문학과, 그다음에 화학과, 지질학과도 있고 심지어는 공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생물학과인데 어떤 연구를 생물학과 쪽에서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생명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연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쪽 그 생명의 기원을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그 생물의 그 기원이 다른 천체에서도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뭐 그 대기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물만 있으면 생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물학 쪽에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저희는 또 어떻게 뭘 관측하냐면 천체 화학과도 있는데, 분자들이 예를 들면 그 행성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때 행성이 생성되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 관측을 할 때 전파 또는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 거기 어떤 분자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 분자를 연구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그 행성의 대기에 어떤 분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페인이라고 있는데 한국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게 생물이 반드시 필요해 한 건지,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경우에 오존이 다른 행성에서 발견이 되면 생물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광합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분자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관측을 하는 경우는 주로 천문학 쪽에서도 많이 관측을 하고, 행성 대기 관측, 그다음에 행성 자체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는 천문학 쪽에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대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화학자들, 생물학자들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희 팀에 화학하는 분은
그 원시 물질에서 어떤 분자가 있는지 봐요. 거기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기 물질들을 연구를 해요.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행성의 대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천문학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로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천체 화학 하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생물 하는 분들은 또 생명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하는데 팀을 같이 짜죠. 그래서 큰 팀을. 나사에서 하는 천체생물학 팀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컴퓨터 과학과하고 같이 하기도 해요.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줌 채팅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사전에 저도 또 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사실 저희 네. 11시 반까지로 계획돼 있어서 원래는 지금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두 분 시간이 괜찮으시면 저희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저도 좋아요. 계신 분들만 괜찮으시면 학생들 질문이 너무 좋거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네. 답변 좀 더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신 질문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싶은 건요. 한국의 빛 공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광해가 심해지고 있어서 한국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힘들어지고 있고 관측지도 많이 사라지고 있네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꼭 라디오 DJ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라디오 DJ가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읽고 답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빛공해가 참 문제죠. 저는 투싼에 지금 있지만 투싼은 참 그래서 저한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빛공해가 훨씬 덜하고요. 미국 국립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제도 사실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굉장히 밤다운 아름다운 우주를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과학을 하시면 좋겠어요. 천문학을 사랑하고 과학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문학자들이 과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파장으로 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빌딩에 있는 빛들을 바꿔도 되겠죠. 사람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천문학자들한테는 방해가 되지 않게. 또 혹은 광학에서 빛을 컨트롤해서 저희가 원하는 파장의 빛만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방향으로만 빛이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빛이 오면 좋은데 그게 다 하늘로 날아가서 하늘을 밝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건 밤하늘은 밤하는 대로 아름답고 은하수도 보이고 플레이아데스도 보이고 하는 이런 밤하늘대로 있고, 그렇지만 지상에서 또 생활하는 저희 사람들, 모든 사람이 천문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또 아름답고 안전하게 밤에도 생활할 수 있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광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빛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게 광학이고, 천문학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광학을 한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알려야겠죠. 밤하늘이 왜 어두운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야 되는 그런 대중들한테 나가고 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접속해 있는 학생들 아마 대부분은 은하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점점 은하수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투싼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 큰 도시가 이렇게 깜깜하구나. 밤 되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도 아마 도시에서 은하수를 바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나가긴 나가야 되죠. 예, 조금 외곽으로 나가기는 해야 되고요. 저희 집에서는 보여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집에서 조금 떨어진 학교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이 집 얘기를 근데 하고 안에서도 싶어요. 보여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네. 싶어요.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그걸 잊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밤하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까만색에 그냥 점 몇 개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거진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을 보면 그냥 멋지네.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컴퓨터 그래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셔서 밤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 거기에 정말로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너무 작고 우리가 충분히 눈이 좋지 않아서 못 볼 뿐이지 거기를 찍어보면 정말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은하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은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게 그냥 멋지게 허브로즈 망원경이 찍었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은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하 안에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태양이, 우리 지구가 은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 은하를 보는 게 은하수, 바로 그거거든요. 항상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하수라는 거, 우리가 이 은하 안에 있고 사실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고 조금만 어두운 곳으로 가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하늘에 걸쳐서, 예전에는 그걸 오잡교라고 했죠. 하늘에 걸쳐서 은하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멋진 나선 은하 안에 지구가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안에 있는 거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스타링크처럼 작은 위성에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을 하면 큰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다 연결되어 있는 질문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팀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본 그 미러랩을 소개해주고 또 그분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이 우주를 왔다 갔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학생 때는요. 이제는 왔다 갔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서 로켓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부품들을 우주로 하나하나씩 배달을 해서 우주에서 조립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주의 기술 덕분에 우리가 다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까 그런 풍선과 같은 거를 한번 우주로 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펀딩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또 우주로 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천문학에서 당연히 저희가 우주를 바라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광학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페인팅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종류의 방법들이 고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반짝거리거나 빛을 반사하지 않게 만들어줌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이 되면 그거에 대한 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과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저희가 궁금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런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 인터넷이 가능하게 해주고 언젠가는 줌 같은 걸 통해서 지금은 인터넷이 없는 곳에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겠죠. 또 동시에 과학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학이나 혹은 천문학계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검은색 페인팅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자체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텔스 기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투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스텔스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레이더에 디텍트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우리 망원경에 디텍트가 되지 않으면 과학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면 큰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다니엘 아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노틸러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사람의 눈처럼 생긴 망원경을 우주로 수십 개, 수백 개를 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면서 마치 벌들처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망원경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데 이 가시광에서도 그런 효과, 여러 우주에 있는 여러 작은 망원경들을 연결한 효과를 가시광에서도 좀 낼 수 있을지, 네. 이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두 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망원경은 두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는 빛을 많이 모으는 거고요. 두 가지는 작은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작은 걸 볼 수 있으면 외계 행성, 그러니까 저희 지구 말고 다른 지구형 행성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걸 볼 수 있는 거 하나, 분해능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빛을 많이 모아서 어두운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그걸 둘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사건 지평성 망원경 있죠? 아까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콥 같은 경우. 그거는 인류 최초로 블랙홀을 이미징했죠. 거기에 사용되는 망원경이 저희 투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지평성 같은 경우는 분해능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블랙홀을 보기 위해서 분해능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지구형 행성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쪼개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분간 관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빛을 쫙 쪼개는 걸 통해서 거기에 산소가 있는지, 거기에 생물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저희가 그걸 직접 쪼갤 필요는 없지만 빛의 양만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분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망원경이 많으면 돼요. 많은 망원경이 하나를 동시에 동일한 조건에서만 관측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시광 영역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과시광 영역에서는 여러 개의 망원경을 함께 써서 해상도를 높이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요.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집광력, 빛을 모으는 힘을 키우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노틀러스 프로젝트고요. 라디오,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 이벤트 호라이즌 했던 전파 천문학이나 테라허르츠라고 하는 서브 밀리미터 천문학에서는 블랙홀 같은 걸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는 여러 개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분해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건데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하나는 서울에 있고요. 하나는 울산에 있고 하나는 제주도에 세 개의 굉장히 멋진 거대 전파 망원경이 있고요. 그 세 개의 전파 망원경이 합쳐져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는 사이언스를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KVN 시스템이죠. 네, 지금 예.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댓글을 보면. 네,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도 아쉬운데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을 더 전달해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저희 주소 다 나옵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또 다 끝내기 전에 한 번쯤은 그 비디오를 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다 비디오가 안 돼서 영상이 안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얼굴을 한 학생분들 번씩은 인사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비디오 한 번씩 다 틀어주세요. 그래도 오늘 그 교수님들 처음 뵙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 투싼에 가서 뵀었던 학생들 있죠. 제가 보니까 얼굴들 많이 바뀌었는데 비디오 켜서 한 번씩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와, 멋지네요. 여기야말로 다양성이 그러게. 넘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미래고요. 미래가 이렇게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주 보는 것처럼. 이게 사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죠. 저희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뭔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답변 다 못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미국에서 지금 이 투싼 시간이 지금 한 오후 8시 다 돼가나요?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영상은 그 편집 후에
과학우주청소년단 국립대구과학관 주한미 대사관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